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지도사 실기 구술 담당하는 진윤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기 구술을 준비하셨다는 건 아마 필기가 합격이 되고 준비를 하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5월이 합격의 당락이 나오게 되고 이제는 이제 6, 7월경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 시험을 대비하시는 걸 텐데요. 아무래도 실기 구술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술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규정, 그리고 지도 방법, 태도에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각 학교마다 복장이 될 수도 있고요. 저처럼 머리를 묶어야 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신발 이런 부분에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아마 책에서 보시면 신념이나 자세로 나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요게 뭐냐면 수험 번호가 있어요. 이제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110번라고 했었을 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뭐 110번 진윤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친구와 이렇게 하는 친구랑은 아무래도 점수 차이를 둘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원하는 이제 용모, 그리고 태도를 태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복장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한 14년 전에 시험 봤던 곳은 용인대학교였고요. 용인대학교에서는 오브 쇼츠와 탑을 입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부분 다른 한체대를 제외한, 한체대는 지금 노인 스포츠 지도사만 하고 있죠. 뭐 다른 대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이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주시고 시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는 부분은 규정과 지도 방법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규정에서는 뭐 협회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종목,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제가 2개씩 해놨어요. 제가 문제를 설명을 한번 드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제가 이 페이지,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에선 잠깐 멈춰서 다시 한번 입 밖으로 내뱉어 주는 거를 해주시면 훨씬 시험 보실 때 쉬우실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는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종이 쪽지를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도움 주시는 선생님께서 종이를 배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 써 있거나 이제 입으로 구술로 전달해 주는 방식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종이로 나왔을 때 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라고 해서 잠깐 멈추게 되면 여러분도 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국내 심판 자격 요건에서 말해보시오라는 표가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시험 보실 때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협회 최신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협회 최신 규정이라 함은 이제 여기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규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그 규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국내 심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하시오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 심판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2급 먼저 말씀드리면 2급은 보디빌딩 대회, 그러니까 대보협이라고 하죠. 대한 보디빌딩 협회를 줄여서 대보협이라고 하는데 대보협에서 뭐 우승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도에서 이제 거기서 협회인이 추천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대회 운영 요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게 되면 국내 심판 2급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1급으로 가게 되면 우선은 1급은 바로 하지 못하고요. 2급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2회 이상 참가한 심판 중에 시도 지부의 추천을 받은 심판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역대 미즈 코리아에서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던가 아니면 본 협회 이사는 1급 심판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는 국내 심판 자격 요건은 2급과 1급이 있습니다. 2급은 보디빌딩 분야에서 경력이 있거나 혹은 대회 운영 요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이고요. 1급은
2급 심판 자격을 취득한 후에 2년 동안 대회를 2회 이상 참가한 분에 한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고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볼게요. 잘하셨어요. 자, 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국내 심판원의 등급과 심사 범위에 대해서 말하시오입니다. 국내 심판은 몇 급과 몇 급이 있다 그랬죠? 2급과 1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급은 지역 규모의 경기 대회에서 심판을 할 수 있고요. 1급은 그 지역이 아니고 전국 규모 경기 대회 심판이나 당연히 2급이 있기 때문에 지역 규모 경기 대회 심판위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발전 아니면 체전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서는 1급이 있어야지만 되고, 경기도지사, 경기도 보디빌딩 대회 아니면 서울시 보디빌딩 대회라고 하는 지역 규모의 경기 대회는 2급만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이 나왔다고 하면 2급과 1급이 있습니다. 2급은 지역, 1급은 전국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국제심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되게 많은 조건들이 있죠. 하지만 이 조건 중에 모두 시험 문제 다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외우기 쉬운 걸로 외울 건데요. 첫 번째는 맨 마지막에 있는 국내 1급 심판 자격 보유자 중에 특별히 회장 추천을 받은 심판입니다. 외우기 쉽죠? 1급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회장의 추천인을 받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1급 심판 자격 취득 후에 3년이 경과되었고 전국 경기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심판. 근데 참가한 것도 시도대회 추천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이랑 4번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3년 경과, 5번 출전, 그리고 추천을 받은 심판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심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함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대회장이 있고 대회장 아래쪽에 무대와 가까이 있는 곳에 심판들이 앉게 되는데요. 심판은 다른 심판원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게 되면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화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심사하는 동안 심사위원이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심판원의 결정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참가 선수 누구에게라도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근데 심판이 등을 좀 더 끌어내리면 더 자극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오른발을 좀 더 앞으로 내면 허벅지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지도 등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심사하는 동안 알코올이 함량된 음료는 당연히 마실 수 없고요. 그래서 요렇게가 있게 되는데 요거 다 외우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의사항에 1번과 2번을 같이 섞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하시오라는 지문이 나왔다고 하면 다른 심판과 담화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심판원의 결정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2가지를 묶어서 얘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의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2가지를 묶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의 의무가 있는데 심판의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도 있겠지만 심판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의 의무는 공정한 심사, 그리고 경기 규칙 준수, 그리고 책임감, 소집된 참석입니다. 이렇게 4가지 중에 1-2가지 정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의 의무랑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경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제 심판 판정에 관한 의무입니다. 아까는 심판의 의무였다면 심판이 판정을 했었을 때 어떤 의무감이 있게 해야 하는지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독립성 유지, 경기 규칙 준수, 공정한 심사, 판정에 대한 책임.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판의 의무, 심판 판정에 대한 의무입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많은 지인들이 있을 거고 많은 단체와 협력이 되어 있는 심판분들도 영향력이 있는 심판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른 뭐 외부 협회랑 친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판정에 관한 의무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독립성의 의무, 그다음에 당연히 경기 규칙을 알고 있어야겠죠. 피지크 선수가 나왔는데 난 채점을 보디빌딩으로 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맞지 않는 거죠. 경기 규칙을 준수를 하셔야 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4가지 중에 심판 판정에 대한 부분은 독립성 유지, 그다음에 경기 규칙 준수, 공정한 심사, 판정에 대한 책임. 여러분 요렇게 말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의 언어로 조금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독립성의 유지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면 나는 그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고 그냥 말씀하셔도 사실은 그렇게 막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1번을 공정한 업무 수행, 2번 명확한 판정, 이렇게 조금 단어를 변경하셔서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시험 볼 때 잘 말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4가지 말씀해 보실게요. 자, 이제 6번이에요. 심판 자격 부활 방법이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들 중에서 경기에 뭐 가담을 했다거나 아까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자격 정지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징계를 받게 됐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징계를 받게 됐을 때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자격이 부활할 때 어떤 걸 해야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정지된 심판은 징계가 해제된 후에 3년이 경과한 후 재교육을 통해서 몇 급 심판 자격증을 할 수 있다? 2급 심판 자격증을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징계를 받고 자격이 정지될 경우에 3년 이후에 재교육을 통해서 몇 급? 2급 심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들어가 볼게요. 경기인 등록 규정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경기인은 쉽게 말하면 선수입니다. 선수 등록 절차가 2023년에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아마 여기 등록 절차를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뒤에 규정으로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규정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대한체육회 회원으로 가입된 대한보디빌딩의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기준 절차를 정의함으로써 선수 및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육성과 우리나라의 체육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다 외우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경기인 등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수들이 얼마나 있고 이 선수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실 경기라는 걸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 문제 요게 나왔다고 하면 선수의 효율적인 육성과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경기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인 등록 절차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대한보디빌딩 협회에 이제 선수인 경기인으로서 등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인을 처음에 내가 이제 거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본인의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신청서를 우선 작성을 해요. 아마
이게 궁금하시면 협회 사이트 가면 설명이 다시 나와 있게 되는데, 나는 여기를 등록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등록 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하고요. 그 경기인 등록을 했었을 때는 뭐 서울시 뭐 아니면은 뭐 경기도 아니면 강원도 이런 식으로 그 등록받은 시도지부에서 결격 사유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뭐 결격 사유는 뭐 이렇게 뭐 형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다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등록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고 확인하는 건 15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 협회는 승인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자의 경기인 등록을 승인을 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전국 규모 연맹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가 순서예요. 예전에는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절차가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8가지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 신청 등록을 받은 시도지부에서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등록을 승인을 하면 필요에 따라서 어디에 통보를 한다? 전국 규모 연맹체에 통보를 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만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인 결격 사유에 나오게 되는데, 결격 사유라고 우리 아까 8번에서 결격 사유를 심사한다라고 하면 제가 막 형사적인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금고 이상의 실형, 아니면 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 아니면 승부 조작, 이렇게 되면 사실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길 다 외우시는 것보다는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는 다 한번 읽어보시면 승부 조작에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결격 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냥 말씀하셨을 땐 승부 조작에 가담이 되었다, 혹은 실형을 살았다라고 그냥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는 관계 단체로부터 제명을 받거나 아니면 그 자격 정지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이나 이렇게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이게 나왔다고 하면 자격 정지가 끝나지 않은 선수, 혹은 성폭력 그리고 학교 폭력의 퇴학 조치 아니면 퇴학 처분을 받은 선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결격 사유는 선수와 선수 이외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감사를 따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10번 들어가 볼게요. 경기인 등록 기간에 대해서 말해줄 건데요. 경기인 등록이 매달, 매년, 매해 할 수 있는 거죠. 매달 할 수 있진 않아요. 경기인 등록은 매년 4월 10일 이전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록할 때는 7월 10일부터 7월 30일,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 이제 뭐 12세 이하, 최초 등록, 체육 동호인, 뭐 군입대, 제대 이런 부분이 있게 됐을 때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인 등록 기간에 대해 말하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매년 4월 10일 이전까지 하게 됩니다. 추가 등록은 7월 한 달 동안 있게 되고요. 군 제대라든지 12세 미만 혹은 뭐 선수관리 담당자의 경우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경기인 등록 연령 및 목적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목적 및 연령 등을 기준하여 각 부를 두게 됩니다. 이 선수를 육성하는 목적인지 전문체육 목적인지 생활체육 목적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이제 이 선수를 키워서 앞으로 뭐 체육에 이바지하는 선수로 기르게 된다면 육성 목적으로 13세 이하이거나 16세 이하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전문체육은 19세 이하,
그리고 대학부, 일반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회장을 가게 되면 대학부 선수들이 따로 있고요. 일반부 중에도 조금 나누긴 하죠. 그렇게 딱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게 요런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활체육 목적은 19세 이하 대학부, 일반부로 나누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목적과 연령 한 번만 체킹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12번 전문 선수와 동호인 선수에 대해서 말하시오 이고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12번이랑 13번이랑 답변이 좀 바뀌어 있어요. 전문 선수와 동호인 선수는 여러분 스포츠도사 책에서 공부 정말 많이 하셨죠. 전문 선수는 전문이라는 단어는 경기인과 동일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답변은 요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선수는 협회에서 전문 선수로 직업이 선수죠. 선수로 활동하는 목적을 등록한 사람이고요. 동호인 선수는 전문 체육이 아니죠. 생활체육을 선수 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동호인 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13번 일반인 선수 등록 규정에 대해서 말하시오에 대한 답변은 여기 있습니다. 일반인과 대학부를 나누는 건데요. 대학부를 먼저 설명드리면 대학부는 우리가 학점은행제가 아니고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의 대학생이고 일반인은 20세 이상의 대학생이 아닌 선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 한번 이쪽에서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대학부 선수 등록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부라는 것은 학점은행제가 아니고 대학교 20세 이상의 대학생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학부는 학점은행제를 제외하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에 재학하는 모든 선수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단 여기 생활체육 목적으로 등록하는 19세 이상의 선수는 대학 재학 중이더라도 본인의 소속, 어떤 A 브랜드의 소속, 어떤 단체에 소속되었다고 하면 일반부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수 등록 규정은 대학에 대한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대학부는 더 좋은 답변은 사실 대학부는 학점은행제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걸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다 말씀해 주셔도 너무 좋죠.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모든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너무 좋아요.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13번, 13번 같이 하면 좋으니까 요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자, 경기인 등록이 취소 및 해지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선수로 등록을 했었을 때 취소가 되는 거는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징계를 받은 경우 정기인 등록을 즉시 해지해야 된다. 징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나오니까 이거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혹은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아니면 대회 훈련 및 참가를 포함한 등록 취소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지되는 사유에 나오게 되면 자격 정지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경우, 그리고 선수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선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16번. 대보협 선수활동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대보협에서 이제 선수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인정하지, 이게 아마 대보협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죠.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는 협회로부터 선수활동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보디빌딩 협회는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사단법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회들 있죠. 제가 강의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유명한 대회들을 참가를 하게 될 경우에 대보협을 다시 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계연맹에서 인정하지 않은 단체가 주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더 큰
이 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만 이 단체가 공신력이 있어서 여기를 내가 참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수 활동 자체를 제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한 여기 대한보디빌딩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보디빌딩 홍보와는 상관없는 뭐 예를 들어 스포츠 음료라든지 아니면 되게 다른 것에 대한 광고나 쇼 이벤트 행사에서 참가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협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참가하게 됐다는 것이 적발되게 되면 선수 활동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범위에 대해서 말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는 참가하게 되면 선수로서 활동이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보디빌딩 홍보와 관계없는 광고나 아니면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사전에 미리 협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되지 않은 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선수가 소속팀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선수가 소속된 팀이 있죠. 각자 팀이 이렇게 팀을 옮기게 될 때는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등록 변경을 해야 되고요. 이적 동의서를 협회에 먼저 제출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등록 변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적 동의서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18번. 대보협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대해서 말하시오. 선수로 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강의로 인성, 도핑, 성폭력 예방 이런 강의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근데 응급처치법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서 듣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그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질과 태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건 인성 교육, 성폭력 교육, 그리고 도핑 방지 교육, 그리고 응급처치법, 자질과 태도 요거를 다 외우시면 너무 좋지만 다 외우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도핑, 인성, 응급처치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외우셔도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도핑 기준에 대해서 말하시오. 여러분 도핑 생각나실까요? 도핑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다? 이거 다 기억하실까요? 도핑이라는 것은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금지 약물을 섭취하거나 사용하기를 은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을 했고 사용한 것을 내가 은폐하는 그 행위 자체도 도핑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책에서는 스포츠 지도사 필기 부분을 저랑 함께 했던 분이라면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제가 막 강조했었죠. 필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단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단기적이라는 말은 책에서는 조금 맞을 수 있지만 이렇게 구술 시험을 하게 될 때 약간의 팁인데 너무 협소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경기력 향상이라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금지 약물 섭취하거나 사용 행위를 은폐하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말씀해 보실게요. 자, 도핑 방지 검사 기준인데 요거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핑 검사는 세계 도핑 방지 기구가 제정한 규약, 국제 표준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뭐 도핑 검사 기준이 뭐 있어요. 선시금 이걸 다 말해 줘도 좋지만 기준이 뭐야?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세계 도핑 방지 기구에서 제정한 규약이나 국제 표준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다만 뭐 종목과 선수에 따라 필요 항목이 다르므로 선수는 주관 기구가 요청하는 시료를 제공해야 된다. 이 내용도 같이 말해주면 너무 좋겠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도핑 금지 약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금지 약물이라는 것은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이어트 커팅을 조금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향상시키거나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그리고 세계 도핑 방지 규약에서 정의하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요게 세 가지입니다. 도핑 약물 기준이면 아무래도 경기력 향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 팁인데, 저희 앉아 계시는 그 교수님들도 사람이잖아요. 정말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보게 되거든요. 한 룸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에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거를 점심시간 제외하고 쭉 보면 자기가 아는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포인트만 잡아서 딱 말해줘도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다 말하지 마시고 약물 기준이라 함은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약물을 뜻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떨어지려면 좀 외워야겠죠. 자, 21번 답변해 주실게요. 자, 22번 도핑 금지 약물 유형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세 가지 부분이 있게 돼요. 상시 금지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기간, 그리고 특정 종목으로 나눠서, 물론 그 약물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말하냐면 상시 금지 약물, 경기 기간 중 금지 약물, 그리고 특정 종목 금지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상시 금지 약물에서는 비승인 약물, 그리고 경기 기간 중 금지 약물은 쉽게 그냥 마약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되고, 특정 종목 금지는 베타 차단제. 이것 중에서 하나만 딱 입에 붙는 거 하나만 딱 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약물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예시는 이거입니다 라고 딱 2줄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게. 하나 정하셨죠? 자, 답변해 볼게요. 대표적인 금지 약물 세 가지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대표적인 약물은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인슐린, 그리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성장에 관련한 약물이죠. 그리고 펩티드 호르몬, 이제 뭐 근육의 사이즈를 볼륨을 올릴 때 많이 쓰는 약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말하게 되는데 여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요게 세 개가 딱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사실 안 물어봅니다. 한두 가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중에 2가지만 딱 정하셔도 돼요. 짧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인슐린 이렇게 2가지 외워주시고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그걸로 인해서 간 질환의 위험이 증가가 된다거나 심장 질환, 왜냐면 심장 비대해지거나 아니면은 간이 회복을 못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인슐린은 저혈당 혹은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24번. 약국에서 보충제를 처방 없이 구입 후에 사용할 수 있는가인데, 저희 치료 목적이라고 해서 TUE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승인은 국내에서만 한다는 것도 제가 스포츠 지도사를 하게 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치료가 목적일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승인 과정을 시험 문제에 냈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신청 방법을 가볍게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추후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24번에 대한 답변은 사실 보충제 성분에도 우리가 모든 성분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분 중에도 금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선수가 대회 경기 전에 했던 게 발각이 돼서 선수 그 메달을 박탈당한 적이 국내에 한 번 있었죠.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마 보게 될 건데,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보충제 성분 중에 금지 약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베스트일 것 같아요. 25번. 도핑 미통보 원칙에 대해서 말하시오 이고요. 도핑 미통보 원칙이라는 것은
도핑을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 3월 뭐 15일에 검사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갑자기 불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훈련장 아니면 그 경기장에서 A 선수랑 B 선수랑 들어오세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미통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핑 검사는 배분 계획에 따라서 경기 기간 중, 경기 기간 외에 불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도핑 검사 시 소변 검사로 불충분하게 될 때 혈액 검사를 추가적으로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핑 시약에서 나오지 않게 되면 혈액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실시할 수 있나? 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임의로 혈액 검사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혈액 검사를 변경하는 거는 검사관이 오늘은 혈액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약 검사 중에 혈액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딱.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 구술 예상 문제 1강 협회 최신 규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시험 문제만 딱 나오게 되죠. 그 부분만 캡처해서 말하는 거 연습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2강은 도핑 방지 규정 위반부터 해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연결해서 보실게요.